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처음 꺼냈던 날 제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요새 나는 행복한가? 어쩌면 여러분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변에서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행복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듣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행복이 늘 뭔가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저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괜찮은 집. 하나씩 이뤄도 잠깐 기분이 좋다가 금세 다시 허전해지고 왜 나는 행복해지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어쩌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어요. 책 행복의 기원은 그런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행복이 인생의 목표 혹은 삶에서 꼭 도달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그저 수단이라고 말해요.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인간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잠깐씩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죠. 혹시 지금 행복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이 영상이 그리고 이 책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 조금은 따스한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장. 행복은 생각인가?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직장 상사가 너무 얄미워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이성의 목소리가 겨우 말린다. 이성 신승.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을 빼겠노라 결심하지만 결국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 밥도 좀 말아서. 본능 압승.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펼친 이 논쟁에 끼어들고 싶진 않다. 양면적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특히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관점으로 그려진 행복의 청사진에는 정작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 사과.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신경반응을 뇌에서 합성해 빨갛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맹인 내 친구에게 사과는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빨강이라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사과?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합성해 빨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의 주인, 즉 경험자 그리고 그의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라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경험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뇌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유전자에 박힌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지, 그의 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연장인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뇌의 대표적인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 혹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분명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숙고할 수 있기에 어제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본다. 그러나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보다 지구에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악어. TV에서 보면 녀석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도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표정이 아니다. 인간 사회 못지않은 복잡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하는 놀라운 개미들. 그 녀석들도 생각이란 건 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그중 반장철새가 달력의 출발일을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는 것도 아니다. 새의 뇌는 눈에 닿는 일조량과 햇빛의 미세한 각도 변화를 감지해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결정한다. 즉, 의식적인 생각은 생명 유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호흡, 소화, 혈액순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호흡을 몇 차례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 심장은 뛰었고 숨을 쉬었다. 우리의 생명을 꾸려나가는 수많은 기능은 자동으로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우리 의식 밖에서 돌아가고 있다. 마치 나의 손발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요약하자면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의 경험들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다. 최근 많은 학자가 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하는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꼽는다. 왜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이토록 숭배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페르시아 왕들은 패전보를 들고 온 병사를 처형했다고 한다. 단지 왕의 눈에 보였다는 죄 아닌 죄로 전령병은 패전의 책임을 과하게 뒤집었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왕은 패전의 이유가 전령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큰 오해다.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레몬 향을 맡으면 사람이 갑자기 청결에 신경을 쓰게 된다. 세척제에 주로 레몬 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서 이 둘은 연결된다. 두 사건이 연합되는 경우 하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연결된 고리도 함께 활성화된다. 이 과정이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레몬차를 마시던 엄마가 갑자기 걸레를 찾는다고 하자. 왜 그러느냐고 딸이 물으면 엄마는 의식 수준에 떠오르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저녁에 오시는 손님이 먼지 알레르기가 있으시대. 레몬 얘기는 절대 안 나온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엄마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말을 덧붙일지도 모른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야. 어쩌면 세상 모든 엄마는 이렇게 현명한지. 착각은 이런 시트콤 같은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훨씬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도 일어난다. 가령 배우자 선택. 지난번에 선본 남자가 싫은 이유? 담배를 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담배라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만든 사후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진짜 이유는 훨씬 원초적일 수 있다. 그의 묘한 취치라든지 쉬지 않고 깜빡이던 눈. 왠지 아니다, 이 사람. 만난 지 3분 만에 내린 동물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은 뇌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는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던 중 그가 피우던 담배가 떠오른다. 담배 피우는 남자, 돈 낭비, 건강 마이너스, 백해 무익한 인간. 한 달 뒤 그 남자가 담배를 끊고 전화했다고 치자. 그래도 당연히 노다. 남자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며 푸념을 늘어놓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여자라고. 그녀도 자신을 모른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팀 윌슨은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용량이 아주 한정된 값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머리에 떠다니는 생각은 쉽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 행동의 주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페르시아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령병이지만 그가 패전의 진짜 이유는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오해를 하면 인간을 그저 생각하는 단백질 덩어리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문제도 생각이라는 아주 좁은 테두리 안에서 논하게 되고 결국 행복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1장에서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보통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죠. 이런 조언을 듣고 행복해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뭐뭐 해야 해. 뭐뭐여야 돼. 우린 매번 다짐하죠. 그런데 행복은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매일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 자전거를 샀는데요. 살도 빼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면 아주 행복합니다. 시원한 바람,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속도감, 도착하고 나서의 뿌듯함까지. 이렇게나 장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본능이 문제입니다. 퇴근하면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저를 방해하죠. 그래서 결국 자전거 타고 퇴근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괜시리 마음 한구석은 찝찝하고 왠지 모를 패배감까지도 들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이성에게 졌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6장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읽고 오겠습니다. 6장.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가지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 이윤을 가져다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이 생각은 동시에 가장 틀린 생각이기도 하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스콧 릴리언펠드 교수가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큰 착각 중 하나도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이다.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간단하다. 지난 40년간의 행복 연구로 누적된 엄청난 양의 자료에서 나온 총체적 결론이다. 인생의 여러 조건들, 이를테면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등을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심리학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 인생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지만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도승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적 조건에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한국은 이제 돈이나 비타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 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삶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복을 위해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이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인생의 외형적 스펙 중 대표적인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루 3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3끼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국가의 행복과 경제 수준은 서로 손을 놓아버린다. 국가 간 행복의 수치와 GDP는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는 극빈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빈국들을 제외하면 얘기는 아주 달라진다. 선진국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 발전이 더 높은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예일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레인 교수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가계소득은 약 2배로 증가했지만 미국인 중 매우 행복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1957년에는 53%, 2000년도에는 47%다. 그래프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듯 미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 수준은 자로 그은 것처럼 그대로다. 부유해질수록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지적한 이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는 특히 높다. 흔히 그들의 높은 소득과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일본이 핀란드보다 국민소득은 높지만 행복 수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 사회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곳이다. 핀란드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디자인했던 알바 알토의 얼굴을 화폐에 새긴 나라다. 일상의 작은 경험의 가치를 아는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행복한 사회의 특성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자.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복하기 위해 돈이 다가 아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상황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A 다음엔 B, B 다음엔 C. 사실 끝도 없는 도달해야 될 과제들 속에서 못 이뤄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삽니다. 순간의 재미는 느낄지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반도 만끽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되죠. 이 책에서는 수치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입니다. 8장. 한국인의 행복. 과도한 타인의식은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감을 낮춘다. 행복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 한국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기보다 남의 눈을 통해 보려고 한다. 이때부터 행복의 걸림돌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인간의 뇌는 철저히 사회적인 뇌라고 했다. 생존과 직결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뇌의 최우선적 임무 중 하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의가 자동적으로 집중되고 집중하는 만큼 피로와 불안도 쉽게 온다.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만든 심리 자극이 있다. 독일 트리어 대학 심리학자들이 개발해 트리어 처치법이라고 불리는 이 불안 조성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피험자에게 당신은 1분 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당신의 발표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은 피험자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고 심장 박동수도 급상승한다.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일평생 이 무시무시한 트리어 처치를 받으며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고전적인 심리학 연구에서는 대학원들의 컴퓨터 화면에 지도교수의 사진이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했다. 그 뒤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스스로 평가하라고 했다. 교수의 사진을 본 대학원생들은 사진을 보지 않은 동료들보다 자기 아이디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누군가 위에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시선이 느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긴장하고 위축하게 된다. 이를 통찰한 알베르 카미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둘째,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통해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마저도.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 진행한 문화비교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에게 최근 즐거웠던 경험 하나를 써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그 후
이 즐거운 경험에 대해 본인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려주었다. 한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언급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즐거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남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 참가자들에게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했다. 예상했던 문화차가 나타났다. 미국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여행에 대한 원래의 자기의 느낌을 고수했다. 내가 즐거웠다는데 무슨 상관? 반면 한국 참가자들은 흔들렸다. 자기 경험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여행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다고 느꼈다. 나만 좋다고? 왠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뻘쭘해진다. 과도한 타인의식에서 나오는 혼란이다.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이다. 내가 에스프레소가 좋은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타인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면 내 행복마저도 왠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행복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곡된다. 한국인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국이라고는 안 그러겠냐마는 우리는 유난히도 평생 정답을 찾는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로 수렴되는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고 정답에서 벗어난 가치와 행동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이 불안감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교하는 만큼 나의 존재감은 작아지는 사회. 이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감정 아닐까요? 제가 좋았던 구절로 오늘의 북라디오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즐거운 압정들을 많이 발견하시길. 나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짧게는 일상 속에, 길게는 인생 여정에 그것을 많이 던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숭고한 인생 미션이 아니다. 그 압정들을 밟을 때 느끼는 여러 모양의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다. 오늘의 선물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라며 좋은 밤 되세요.